입니다. 미래인 교과서, 문학 교과서에 있는 작품으로 나가는데요. 일단 이문구라는 작가는 원래는 이제 소설가이고요. 뭐 수필도 잘 쓰고요. 이문구 대표 소설 이제 관촌수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사람의 대표 작품에 관촌수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요. 제목은 수필인데 소설이에요, 소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설가이자 수필을 쓰는 사람이다. 자, 여기 보면 현대 수필이네요. 수필인데 우리가 교술갈래를 나가니까 수필의 특성을 한번 정리해보자. 수필하면은 우리가 흔히 무슨 성이 있다고 그러지? 교훈적, 교훈성, 또 사색, 체험적, 경험적, 그 다음에 성찰적, 신변잡기적, 비전문적, 그 다음에 무형식적,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개성적, 이런 말들. 수필은 그래서 개인의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하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한 깨달음을 주로 쓰는 작품이에요. 수필에는 그래서 경험이나 또는 대화가 드러나는데요. 근데 이 전에 한번 문학할 때 정리했지만 방학 때 자, 이 경험과 대화에서 일어나는 인식이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 인식이라고 해서 흔히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통념이라는 생각이 있고 작가의 개성적 인식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개성적 인식을 좀 더 긍정적 가치로 끌어내고 그를 통해서 교훈성을 끌어낸다라는 게 수필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글의 개관을 살펴보시면은 일단 현대 수필이고 사색적이고 교훈적이다. 풀독이 옳은 경험을 제재로 하고 있어요. 풀독이 옳은 경험.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반성, 즉 성찰을 드러냅니다. 자,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반성. 너네 고1 때 배웠던 너네도 비상교과서를 배웠었지? 네. 비상국어교과서에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반통의 물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저요 안 했어요. 뭐지? 이거 안 나왔어요. 안 나갔네. 시험 범위가 아니었네. 비상국어교과서에 있었는데 반통의 물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수필이 있고 그 수필에서 보면은 뭐 나오는데 잡초에 관한 그 글이 나와요. 잡초, 잡풀 뭐 이런 얘기. 여기도 나가니까 뭐 그런 작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억이 안 나면 넘어가죠. 자, 그러면 수필 성남풀잎을 보실 거고 이문구의 작품이다.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내용 정리합니다. 한 사람당 한 문장씩 번갈아서 볼게요. 자, 예로부터 자, 가연이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거들지가 않다는 말이 있다. 뭔가 교수분들 많고 교수님께서도 교수분들 가운데 어느 것을 흔들거나 어느 것을 되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의 그대로 나타나는 뜻이다. 너 감기 걸렸냐? 네, 너무 앞에 앉으세요. 그래, 그러면 너는 오늘 읽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 쉬세요. 네. 건너뛰고 있습니다. 자, 서양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능력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자, 서양의 작가를 인용했죠. 서양 작가의 말을 인용했고 그리고 자연이라는 거는 특정 생물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연적. 자연적의 이제 반대말이 인공적, 인위적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는 자귀적 이런 말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은 어질지가 않고 억지로 어디에다 인심을 쓰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맡긴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토끼가 불쌍할 수 있지만 그냥 약육강식의 자연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걸 뭐 하느님이 야 너 사자 나쁘다 야 너 혼나야겠다 이렇게 안 한다고. 이를테면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아오고 말리지 않으며 넓고 넓은 바닷가의 오막 쌓인 집에서 늙은 아비가 고기자리를 하며 철 모은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한다는 것이다. 자, 이를테면 이라면서 예시를 하고 있는 예시. 그리고 점점점 강해지고 커집니다. 아, 강해지고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작아지고 있네요. 큰 잉어, 어린 붕어. 큰 피라미, 어린 송사리. 좀 작아지고 있잖아. 우리가 점점점 커지고 강해지는 걸 점층법이라고 하고 그 반대로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는 걸 점강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점강법이 쓰여 있다.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나리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정이 떨어지는 말이다. 인간미랑은 좀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이기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인간의 입장에서. 그래서 자연은 뭐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자연은 자연의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의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네, 자연의 본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아니 없다고 한다. 자, 그러니까 각자가 다 풀들이 이름이 있고 우린 다 그냥 뭐야 이거 잘 모르는 잡초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각자 걔네도 다 이름이 있고 저마다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괜히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모내기를 하잖아요. 농부가 벼를 재배하려면 모내기, 모심기를 한단 말이야. 모내기 하고 나서 뭐 하게? 잡초를 뽑아요. 김매기라고 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벼가 이렇게 자랄 때 옆에 풀들이 자라면 그 풀들을 꼴을 벤다고도 하고 어쨌든 잡초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김매기라고 해요. 왜냐면 이 다른 풀이 자라면서 양분을 빼먹을 수 있잖아. 알겠지? 그래서 잡초 제거를 해줘야 돼. 김맥이라고 하는데 근데 농부 입장에서는 그 벼는 소중하고 나머지 풀은 안 소중한 거야. 자, 이거는 자연적이야 인위적이야? 인위적. 인위적이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이 되는 것이다. 자, 이럴 때 쓰는 말이 견강부회라는 말이 있어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끌어붙여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 억지 주장을 펼 때 쓰는 말이에요. 견강부회라는 말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비슷하게 또 쓸 수 있는 말에 아전인수라는 말도 있거든요. 아전인수는 제 논의 물대기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또 쓰는 말인데 잡풀로 잡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잡풀로 논밭에 나서 서로 흘러오고 작물과 분쟁할 때는 어김없이 농부의 운수가 되어 낫에 베이거나 허리에 뽑히거나 논에게 말하거나 버섯이 죽어가기 마련이다. 농사에 방해되니까 베어버리겠죠. 자, 논밭에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절한다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을 견주어 말한데도 성에 찰 리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농부가 열심히 움직이고 고생을 해야지 작물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나는 장마 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밭과 깃터서리에 덮인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꽂고 배고하였다. 자, 그래서 고추밭에 가서 잡풀을 이렇게 뺀 거예요. 장마가 장사하시는 주거치 풀같이 되고 이 안에 분들도 빠지지 않아서 나갈
약간 집이나 다른 요소를 더하게 되는 거였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에 팔과 사이에 풀독이 올랐다. 네, 풀독이 올랐습니다. 풀독. 못 피고 벨 때 성인한 필리페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옴이나 옴이 오는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달려서 안절부절 못하게 된 거였다. 그러니까 인간도 뭐 어디를 베이면 피가 나잖아. 그러듯이 이 풀들도 베이면은 피는 안 나지만은 그 어떤 수분기를 머금은 그런 진액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알겠어? 얘네도 뭐 물을 빨아들이고 광합성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알지? 근데 그게 팔다리에 이렇게 닿으면은 알레르기성 그런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야. 피부에. 알겠죠? 그래서 되게 쓰라리고 따갑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센 모기에 물리거나 여드름이 터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요. 풀독이 오른 보여드릴까요? 풀독에 오르면은 피부가 이렇게 네, 성이 납니다. 알겠어요? 네, 이 풀독이 오른 그런 상태인데 자, 그래서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따갑고 쓰라리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두 분은 병원에 주사 한 방이면 집값으로 나갈 텐데 일하는 데 위험해 보이게 됐다. 그러나 장마가 끝나도 병원을 찾지 않았다. 네,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병원을 가진 않은 거예요. 약만 먹고 바르고 한 거예요. 한갓 작풀을 만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자, 인간도 베이면 피가 나고 아프잖아. 풀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야 없다야? 있다. 알면서 모르니까 무슨 법? 이 서리법 서리법. 서리법은 어떤 효과? 강조 강조의 이미지. 자,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문제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풀독은 큰 담보가 대분화되어서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네. 인간이라는 그 동물은 네, 면역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성이라고 해서 그 어떤 몸의 신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독이 올랐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 치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적이라고? 인위적이 되는 거지. 인위적이고 자기적이고 인공적이고 알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는 게 이 자연 치유의 어떤 효과가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글쓰기는 무슨 적이라고? 자연 친화죠.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의 그런 성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약간 뭐랄까 먹는 약하고 바르는 약 정도는 한 거야 얘들아. 네. 그 정도는 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아예 이 사람은 뭐 약을 안 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독이 가라앉았던 그 경험을 제재로 자연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구의 성남풀리 지문 같이 보셨습니다.